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지키며 꼬박 7일 밤을 지새운 68세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그 7일 동안 하나뿐인 아들은 단 한 번도 병실을 지키러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남편이 임종을 맞이하던 그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숨을 거두기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어머니는 울면서 수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로 1시간이면 충분히 올 거리를 그는 왜 3시간이나 걸려 도착했을까요? 그 사라진 시간 동안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그 냉정하던 아들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더니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갑작스러운 효도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어머니는 인생에서 가장 냉혹하고도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과연 이 거짓된 효도 뒤에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격을 준비하여 침묵 속에서 자신을 구원했을까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이 이야기, 박소진 가명 여사님의 사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소진, 올해 68입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습하고 춥더군요. 저는 얇은 담요 한 장을 두른 채 서울대병원 심혈관 중환자실 밖 그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김기철 씨의 입원을 지킨 지 벌써 7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육중하고 굳게 닫힌 문은 마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처럼 안팎을 두 개의 세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문 안쪽은 기계들의 규칙적인 전자음 소리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약한 남편의 숨소리가 흐르는 곳이었고, 문 밖은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끝도 없는 적막과 숨막히는 고요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그날 오후만 해도 거실에서 평소 좋아하던 뉴스 프로그램을 보며 저와 티격태격 농담을 주고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숨을 헐떡이더니 그대로 밥상머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또 한편으론 아주 오래전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저는 아들 민호 얼굴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첫날 응급실 연락을 받고 회사에서 달려왔을 때였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넘긴 아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몇 번 힐끔거리더니 30분도 채 안 돼서 전화를 받더군요. 그러곤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해요. 그 후로 제가 전화를 걸 때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이따 다시 걸게. 그러고는 뚝 끊어지는 야속한 신호음. 엄마, 지금 바이어 접대 중이라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 아버지는 좀 어때? 안정적이시지. 하지만 제 귀에는 수화기 너머로 술잔 부딪히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여자들의 애교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운이 좋으신 분이라 금방 털고 일어나실 거야. 전화기 너머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다가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창백한 병원 복도를 바라보면 제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압니다. 바쁘겠죠.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40살 가장이니 위아래로 치이고 압박감도 심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생사가 오가는 아버지, 얼굴 한번 보러 올 10분의 시간조차 없는 걸까요? 7일째 되던 날 밤, 간호사가 혼자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나 며느님은 교대하러 안 오세요? 이러다 어머니 몸 상하시겠어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얼굴이 굳어 표정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 일하는 게 중요하죠.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어찌나 위선적이고 역겹게 느껴지던지요. 8일째 되던 날 저녁 7시쯤
중환자실의 육중한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간호사 한 명이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박 여사님, 빨리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요. 머릿속이 윙 울리며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병실 앞까지 뛰어가 유리창 너머를 보니 남편의 심박수와 혈압을 알리는 모니터 숫자가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남편 침대를 에워쌌습니다.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누군가는 제세 동기를 준비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울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빨리 와라. 내 아버지가 가실 것 같다. 이번엔 전화를 받더군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저는 휴대전화를 쥐고 다시 그 차가운 의자에 앉아 1분 1초를 피를 말리며 견뎠습니다. 저녁 8시 의사가 나와 병세 위독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을 하는데 손이 떨려 펜조차 제대로 켤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 앉히며 30분만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가는 중이야. 차가 좀 막히네 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는 맑았고 저녁 8시면 퇴근 시간도 지나 그렇게 막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마스크를 벗으며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사모님,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 의지가 강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다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습니다. 민호야, 의사 선생님이 내 아버지 마지막 모습 보라고 하신다. 너 도대체 어디니? 응, 다 와가요, 엄마. 진짜 다 왔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 배경 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도 내비게이션 안내음도 도시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따질 기운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격리 가운을 입은 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 주렁주렁 달렸던 관들은 대부분 제거되었고 모니터의 숫자만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굳게 감겨있던 남편의 탁한 눈이 기적처럼 아주 조금 떠졌습니다. 저는 침대로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고 듬직했던 손이 이제는 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를 입가에 바짝 대고서야 바람 빠지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 놈, 믿지 마. 저는 멍하니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뭐라고? 남편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볍지만 태산처럼 무거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또렷하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당신 몸 챙겨. 그놈 믿지 마.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빛이 영원히 꺼졌습니다. 밤 9시 30분. 제 뒤에서 의사가 작지만 잔인한 목소리로 사망 시각을 선고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초록색 선이 삐소리를 내며 일직선으로 바뀌는 걸 보며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저주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믿지 마. 믿지 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간호사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하얀 천을 덮어 지하 영안실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하고 텅 빈 병실로 돌아와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제 눈물이 다 마르고 온몸이 마비되었을 때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이 허겁지겁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집인 판교에서 이곳 해화동까지 아무리 늦어도 1시간 반이면 올 거리를 그들은 3시간이나 걸려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들어오자마자 텅 빈 침대를 보고는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처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주먹으로 치며
통곡을 하더군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늦었습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며느리 지은도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머니, 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요. 연락받자마자 튀어왔는데 저는 그들의 뒤늦은 명연기를, 민호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늦은 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늦은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영혼 빠진 인형처럼 상조회사 직원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빈소는 장례식장 구석에 작은 호실에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요란한 걸 싫어했으니까요. 장례 기간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효자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검은 정장에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들에게 깍듯이 절을 했고, 며느리도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으며 헌신적인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날 3시간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저도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았을지 모릅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는 제 마음처럼 우중충했습니다. 연결식장에서 사회자가 남편의 평범했던 양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영정사진 속 남편의 앳된 미소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현기증이 나서 잠시 물을 마시러 휴게실 쪽으로 갔습니다. 컵을 입에 대려는 순간 칸막이 뒤편에서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기다려. 민호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빠져나가? 오늘 발인이잖아. 알았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끝나자마자 바로 갈게. 저는 물병을 쥐인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뭐라고 했는지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아, 알았다니까. 여기 노인네들 곡소리 듣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밥도 맛없고. 저녁에. 오케이. 가던 룸살롱에서 보자.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 거다.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자. 그 말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제 가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게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민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보더군요.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슬픈 척 가장하고 있던 그 위선적인 얼굴을 향해 제 온 힘을 다해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짱! 적막한 휴게실에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30년 넘게 살면서 제 손찌검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붉게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장 꺼져.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네 아버지 시신이 식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엔 술 마실 생각뿐이야? 여기가 지겨워? 곡소리가 듣기 싫어? 그래, 썩 나가. 네, 그 잘난 친구들 만나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소란을 듣고 달려온 며느리 지은이 상황을 보고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너도 입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나가. 지은이 뭐라 더 말하려 했지만 제 눈빛에 기가 눌려 결국 민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만 잃은 게 아니라 아들도 잃었다는 것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아들은 애초에 저와 남편을 마음에 둔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한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간 집안엔 무서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식탁에 올려두고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세상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이틀 뒤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호와 지은이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 세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분 정도 서성이다며 느리가 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오해예요. 그이가 속상해서 술 기운에 헛소리한 거예요.
문 앞에 두고 갈 테니 챙겨 드세요. 내일 또 올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낯익은 차가 오랫동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건들거리는 말투가 아닌 풀이 죽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가시고 나서 반성 많이 했어요.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감흥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거기 계시는 거 불안해요.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살아요. 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됐다. 혼자가 편해. 엄마,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합치면 제가 효도할게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할게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굳이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시장에서 장을 보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옆집 사는 최 여사가 부채질을 해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 사람 놀라게 왜 이래? 시장에서 픽 쓰러져서 내가 119 불렀잖아.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병실 문이 열리며 민호와 며느리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호가 침대맡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쩌다 쓰러지신 거예요? 식사는 제대로 하신 거예요? 며느리는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부터 전복죽 끓여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그날부터 그들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매일 병실로 출근 도장을 찍었고 제 발까지 씻겨주며 아버지가 안 계시니 제가 딸 노릇까지 할게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며느리도 몇 끼 영양식을 해나르며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사과를 깎으며 앞으로 우리가 모실게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떠드는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퇴원하기 3일 전 그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가요. 혼자 계시다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희 정말 불안해서 못 살아요. 며느리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방 하나 비워뒀어요. 어머니 오시면 딱이에요. 저는 생각 좀 해보마라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더 재촉하진 않았지만 공세를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그 끈질긴 효도 공세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설마 내가 자식을 너무 몰아세웠나? 그 뺨 한 대가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한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퇴원날, 민호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시울을 붉히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같이 가요. 아버지도 가셨는데 엄마까지 잘못되면 저 못 살아요. 호랑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는데 어쨌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판교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왕비마마 같았습니다. 널찍한 아파트, 햇살 잘 드는 큰 방, 깨끗한 침구. 민호는 정말 일을 쉬는 건지 하루 종일 제 곁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며느리는 매일 새로운 요리를 대령했습니다. 완벽한 효도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불신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갑자기 가서 철이 들었나 보다. 다시 한번 믿어보자. 그날 오후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을 뻔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십 년 지기 이웃인 최 여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최 여사, 웬일이야? 그런데 최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쾌활하지 않고 은밀하게 낮았습니다. 박 여사, 지금 통화 괜찮아. 집에 아무도 없어. 왜 그래?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자네 아들 민호 말이야. 혹시 자네 살던 그 아파트 팔려고 내놨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방금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봤는데 자네 아들이랑 부동산 중개인같이 생긴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열쇠로 문 따고 들어가더라고.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지켜봤는데 30분쯤 뒤에 나오면서 그러더라. 김 선생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집 위치도 좋고 구조도 잘 빠져서 시세보다 높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자네 알고 있는 건 맞아. 그 뒤에 최 여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윙윙거렸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지난 보름간의 그 지극한 효도, 눈물겨운 반성, 따뜻한 보살핌. 그 모든 것이 다 이 아파트를 팔기 위한 연극이었구나.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에 버티고 있으면 집을 팔 수 없으니 나를 자기들 집에 가둬두고 내 마지막 재산을 처분하려던 속셈이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입에서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68이나 먹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면서 이 뻔한 수작에 또 넘어갈 뻔한 제가 너무나 한심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끝까지 믿지 말라더니 내가 또 속을 뻔했네. 그날 제 심장은 영하 18도의 냉동실에 처박힌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낡은 라디오처럼 머릿속이 윙윙 돌아갔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 그래, 팔아라. 하지만 누구한테 팔고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는 내가 정한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짐짓 고민하는 척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설거지를 돕던 아들이 얼른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희 말대로 나 혼자 그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게 좀 그렇긴 하더라. 빈집으로 두기도 뭐하고. 아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득였습니다. 차라리 파는 게 낫겠어. 네 아버지도 없는데. 아들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감추며 짐짓 차분한 척 대꾸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는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안다. 너희 마음 안다. 요즘 애 키우고 대출금 갚느라 힘들잖아. 팔아서 보탰으면 너희도 좀 편해지겠지. 아들은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요?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침 제가 아는 아주 성실한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요. 정 실장이라고 일처리 깔끔하거든요. 내일 당장 오라고 할게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 명함이나 하나 줘봐라. 내 집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그날 저녁 저는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있는 정우진 실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소개한 그 중개인이었죠. 허름한 상가 3층, 계약 후 입금이라는 문구가 붙은 영세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실장님이시죠? 네, 제가 정우진입니다만.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박소진입니다. 이 물건의 소유주죠. 제 아들 김민호가 제 동의 없이 이 집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네? 저는 아드님이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내가 안 왔으면 당신은 불법 거래 공범이 될 뻔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밀었습니다. 여기 법정중개 수수료의 2배입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집은 팝니다. 단, 저랑 짜고 연극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아들에게는 계속 진행 상황을 보고하세요. 아들이 전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두세요. 하지만 진짜 계약과 송금 절차는 저하고만 진행해야 합니다. 비밀만 지켜주면 됩니다. 정 실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협조하겠습니다. 그 후 한 달간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는데 뒤에 참새가 노리고 있다는 말처럼 기가 막힌 연극이 펼쳐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저를 상전처럼 모셨고 정 실장은 수시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이 붙었습니다. 가격을 좀 더 불렀습니다. 하며 바람을 넣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을 때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우리 아들 능력 좋네 하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들은 제 인감도장을 들고
룰루랄라 부동산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간 도장은 제가 며칠 전 길거리에서 3,000원 주고 판 막도장이었습니다. 진짜 인감도장과 위임장은 이미 첫날 제가 정 실장에게 넘기고 법적 절차를 마친 상태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대의 주인공인 줄 알고 신나게 뛰어놀았지만 사실 그 무대의 연출가는 저였습니다. 드디어 계약이 성사되고 잔금이 치러지는 날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 실장의 일 처리가 깔끔하다며 칭찬이 자자했죠. 그들은 수십억 원이 들어올 생각에 들떠서 벌써부터 어떤 외제차를 뽑을지, 강남 어느 아파트로 갈아탈지 떠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새 소파 색깔을 골라달라며 태블릿 PC를 들이밀기도 했죠. 저는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심보다는 그저 한편의 부조리극을 보는 듯한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잔금이 입금되던 금요일 오후 3시 31분. 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하며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을 위해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사다 둔 비싼 와인도 땄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들은 제가 간병해줘서 고맙다는 뜻인 줄 알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은 이 연극을 잘 맞춰줘서 고맙다는 뜻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미리 싸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올 때 빈손이었듯 갈 때도 제 것만 챙겨 떠났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그들은 이틀이나 몰랐습니다. 제가 없으니 오히려 편하다며 좋아했겠죠. 하지만 월요일 아침 입금되어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자 그들은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화는 의미 없는 번호로 나왔고 은행에 가봐야 소유주 본인 계좌로 정상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말만 들었을 겁니다. 정 실장을 찾아가 멱살을 잡았겠지만 정 실장은 제가 써준 위임장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서명하고 돈 받아 가셨습니다. CCTV도 있고 녹취도 있어요.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라고 했겠죠. 그제야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몇 달간의 효도쇼가 결국 저를 위한 재롱잔치였다는 것을. 그들은 제 집도 돈도 어머니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 영희의 도움으로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최 여사와 영희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와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죠. 얼마 전 최 여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박 여사, 정말 통쾌해. 그 불효자식 놈들 난리도 아냐. 사기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길길이 뛰는데 부동산에서 증거 들이미니까 꿀먹은 벙어리 되더라. 꼴 좋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석 달 후 꽃꽂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입구에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살이 쏙 빠지고 초췌한 몰골이더군요. 친척들을 닥달해 기어이 저를 찾아낸 모양입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돈도 집도 필요 없어요. 제발 집으로 가요.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효도. 저는 차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밤, 그 3시간 동안 너 어디 있었니?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너희 집에서 병원까지 1시간이면 오잖아.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했니? 아버지 임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몸을 바들바들 떨기만 할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해줄까? 너희 집에 있었지? 어차피 가봐야 할 것도 없는데 숨 넘어가고 나면 가자 그랬니? 귀찮아서.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경비실 가서 그날 CCTV 확인해봤다. 너희 차 9시에 나왔더라. 차가 막힌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막혀 있었던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재산을 탐낸 게 잘못이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의 정을 거래로 생각한 게 잘못이야. 내 아버지 목숨보다 엄마의 슬픔보다 너희의 편의와 이익이 더 중요했던 거지. 이제 와서 흘리는 그 눈물.
나는 필요 없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자식이 갑자기 효도한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자식이 갑자기 곰국 끓여오고 안부 물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지만 노년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 자식의 내가 모실게라는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통장과 집문서,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꼭 쥐고 계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3시간 늦게 온 아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